2부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내 사회적인 문제라 해외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국군의 날, 북한이 이틀 만에 또다시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요즘에 북한이 미사일 어떻게 창의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고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연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날 10월 초부터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겠다고 했지만 바로 다음날 신형 무기 체계를 공개하면서 대미 압박에 나선 거고, 그 다음에 또 남측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도 않고 사이코 집단 같습니다. 아무튼요. 근데 이런 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이 땡깡 부리는 활동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뢰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반도 종전선언과 하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며 종전선언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분 한국 대통령 맞죠? 네. 호구인 것 같습니다. 북한한테. 최근 5년간 학교 폭력 사건으로 퇴학, 전학 등 중징계 처벌을 받은 가해 학생 비율이 37%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에 8,357건 등 총 12만 7,032건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가해 학생들은요, 저는 솔직히 6개월 정도 유격훈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30대 남녀 가운데 미혼자 비율이 40.5%, 그러니까 30대 남녀 가운데 30대 남성 반 정도가 결혼하지 않았어요. 2명 중 1명이. 교육적으로 보면은요, 30대 이상 남성 가운데 2년제, 3년제 대학 졸업자의 미혼자 비율이 27.3% 가장 높았고요. 그러니까 학력이 낮으니까 직업의 어떤 수준이 낮을 수 있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이것도 웃긴 소식이죠. 여성 같은 경우는 대학원 졸업자의 미혼 비율이 20%가 넘었습니다. 그럼 이건 딱 봤을 때 30대 남성 중에 2년제, 3년제 나오면 좋은 취업을 잘 못하고 좋은 직업을 못 가지니까 한 20% 정도가 이제 전체 20% 정도가 결혼을 잘 못하는 것 같고, 여성 같은 경우는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같은 경우 눈이 높을 거 아니에요. 난 대학원 졸업했어. 이런 사람들이 눈이 높고 나이도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결혼을 못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315만 명이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인 20대 이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300만 명 정도가 마마보이 마마걸이에요. 이 가운데 65만 명은 3, 40대였습니다. 이제 마마보이 만나면 진짜 여자 입장에서 마마보이랑 결혼하면 상당히 지옥 같을 거예요. 남자 역시 마찬가지고요. 20대 역시 부모의 도움받고 사는 비중이 38.9%, 한 100만 명 정도 되나요? 120만 명 정도. 연령대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건 누구 탓? 부모 탓입니다. 마마보이 마마걸 만든 건. 평생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죠. 부모로서. 그죠? 마마보이 마마걸을 만든 건 부모잖아요. 올해 수능 응시 원서를 낸 지원자 중 검정고시 등 기타 수험생 비율이 최근 27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2022학년도 수능 지원자가 50만 명 정도 되고요. 이 가운데 1만 4,277명이 검정고시 등 기타 수험생이에요. 그러니까 1만 4천 명 정도가요. 이유는 뭐냐? 입시 준비를 위해서 고등학교 그만둔 거죠. 자퇴해갖고 검정고시 거쳐서 수능 시험 보는 건데, 정시만 올인하는 거죠. 저도 만약에 제가 현 교육 상태고 내 아들이 만약에 내 딸이 고등부 학생이다, 전 자퇴시켜요. 현재 공교육 입시 제도는 아이들 힘들게만 하고 시간만 잡아먹는 수업밖에 안 해요. 차라리 정시 준비만 해서 대학 가,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등 지방 도시 소멸이 현실화되자 정부가 전국 시군구에 걸쳐 소멸위기 지역 74곳을 잠정 선발했는데, 이게 다 눈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선발이 당하면 뭔가 혜택이 많이 받나봐요. 정부 지원이라. 이런 정부 혜택 받으려 눈치 싸움 하지 말고 어떻게든 지방을 키울지 좀 고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전국 36곳의 소멸 위험 지역이고요. 38곳이 소멸 우려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또한 전국의 빈집이 폭증 중이에요. 1995년에 36만 가구에서 2020년에는 151만 가구로 폭증 중에 있습니다. 근데 왜 맨날 집 없다 그러죠?
우리나라 부동산은요, 요번에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 알겠지만, 그다음에 정부 포함해서 기득권들이죠. 법원, 법조계, 언론계, 건설사, 깡패, 그 뭐죠? 그 영화의 아수라, 그거예요. 서민 피 빨아먹는 거죠, 뭐. 등쳐먹고. 개돼지니까. 지네들이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현실. 경찰이 지난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 조사 결과 10명 중 1명꼴로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쪽만 보면 안 돼요. 남녀 둘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건 여자 생각만 할 수도 있을 거니까요.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요, 667만 9,233건입니다. 600만 정도 넘어요. 소송 건수가. 그래서 전년 대비 0.68%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은 늘어난 반면 형사사건은 소폭 줄어들었어요. 이혼사건 접수는 또 줄어들었습니다. 33,266건. 전년 비해 5.54%를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한 해 3만 건 정도가 이혼을 하네요. 그리고 소년 보호 사건은 38,590건 접수에 5.5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사건 접수는 줄어들고 소년 관련 접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이혼 사건보다 소년 사건으로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변호사들만 돈 벌게 생겼어요. 이게 제가 보니까 그 미국의 사건을 참조해서 생각해 보면 뭔가 문제가 발생할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시키고 선생님이나 부모 통해서, 그러니까 3자를 통해서 그런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본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소송으로 간다고 합니다. 보통 아이들이 둘이 싸우면 아이들끼리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부모를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인이 돼서도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누굴 통해서? 부모가 필요한 거죠. 그 부모가 누구예요? 국가나 변호사,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건수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변호사 좋은 직업이네요. 돈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지난해 독거노인 166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고령자 가구 35.1%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혼자 사는데 멋있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혼자 사는 사람도 보면 찌질하게 사는 사람들 많죠. 고령자 중 노후 준비를 한다는 응답은 33%에 불과했습니다. 이건 본인 탓입니다. 어찌됐든. 그리고 올해 7월까지 누적 기준 혼인 건수는 11만 2,004건으로요.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비해서 20% 급감했습니다. 혼인율도 급감하고 있죠. 경제 상태가 안 좋은데 무슨 결혼이에요. 다 빚으로 살고 아파트 값이 올라갔는데 투기 세력에 의해서. 그리고 나이 들면 돈 없으면 정말 지옥이에요. 그래서 나이 있고 돈 벌 때 저축하고 조심조심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석탄 공급 부족 등으로 공장이 속속 문을 닫는 등 최악의 전력난을 겪고 있어요. 어디가? 중국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철 앞두고 비상대책 마련에 나섰는데 대책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올 겨울 베이징과 인근 허베이성 지역의 공장 운영을 전면 중단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한테 큰 영향을 미치겠죠. 공장이 쓰니까. 이로 인해 천연가스와 석탄 가격을 치솟고 있고요. 여기저기 난리예요 지금. 원자재 부족으로. 우리나라는 자원이 안 나는 나라잖아요. 근데도 우리나라 괜찮다고 떠드는 놈은 뭐예요? 공부 좀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29일 부공정 무역 관행에 대처하고 반도체, 인공지능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기술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24일 쿼드 정상회의를 통해 안보체제를 강화시켰죠. 그리고 또 이번에 무역기술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그 무역 기술 분야 대서양 동맹도 강화해서 이제 중국을 대항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은요 오커스 출범을 계기로 최근 미묘하게 벌어진 미국과 EU의 틈새를 파고드는 외교조약을 구사하고 있는데 그 틈이 어디냐? 독일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가 가상화폐 상장지수 펀드 ETF를 공격적으로 상장시켜 미국에 앞서 이 시장을 공략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게 뭐냐면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결합한 형태로 ETF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합니다. 근데 미국은 이거를 좋게 보지 않아요.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기관들의 한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임시
임시예요, 임시. 임시 지출 예산안이 지난달 35 상원 문턱을 차려 넣으면서 백악관을 넘어왔는데 이게 임시 지출 예산안이 발효됐고 가까스로 셧다운을 막았어요. 근데 이건 임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남았냐면 제니 옐렌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부채 한도를 올리거나 유예하지 않으면 오는 18일이에요. 미국의 채무 불이행이 현실화될 것이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거 터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한폭탄이 앞으로 요번 달에 당한 시한폭탄이 뭐냐? 헝다그룹 사태. 헝다그룹은 지금 증권 거래에 중지됐으니까 파산인 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채무 불이행. 더 무서운 거 11월입니다. 28일 국제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80달러 돌파하며 3년 만에 처음으로 80달러 돌파한 거예요. 3년 만에 처음으로요. 미리 석유 만땅 채우고 다니십시오. 계속 올라갈 겁니다. 석유는. 그래서 석유 수출기구는 9월 월간 보고서에서 3분기 원유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며 내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1억 80만 배럴을 2019년 세계 수요량을 넘어설 걸로 예상되고 있고요. 내년 초면 100달러 갈 수 있다고 합니다. 100달러.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올라갈수록 우리가 수출할수록 마이너스예요. 원자재 값 내야 되고 석유값 내야 되니까. 물가 폭등합니다. 중남미 국가들이 연이어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테이퍼링과 물가상승 방어 차원인데 이 테이퍼링이 11월 아니면 내년 3월 무조건이에요. 내년 3월은 무조건 결정납니다. 멕시코는 4.5%에서 4.75%, 콜롬비아는 0.25% 올렸고요. 칠레, 펠레 등 이제 다른 중남미 국가도 금리 연달 인상 중이에요. 연내 한두 차례 더 금리 인상될 걸로 연상되고 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방어해야 되는데 방어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